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우파의 심장과도 같은 지역이 이 서초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유우파의 심장, 서초갑에 우리 동지 여러분, 특히 또 주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참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대전 대덕구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원래 난 고향은 충북 옥천인데 대전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우리 전옥현 존경하는 선배님과는 대전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이제 정책의장을 맡고 있어서 정책 전반을 총괄하긴 하지만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훌륭하신 당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고 그걸 정책화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종석 의원님은 정말 자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이 자유우파 시장경제 이론과 실무를 통틀어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자타가 다 인정하는 이런 분이시고, 또 우리 전옥현 선배님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이 대외정책 포함해서 또 대북 문제, 이 외교안보, 국제관계 이 면에 있어서 정말로 그냥 이론적인 얘기 아니라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까지를 총괄해서 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분 대한민국에 정말 뭐 몇 명 없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우리 전옥현 선배님에게 앉아 계신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니까 사실은 좀 부담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이 안보를 강화시키는 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력 있고 외교 안보 면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국회로 들여보내서 국회에서 일을 하게 하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역량이 강화되는 거다. 지금 외교부 장관이 제대로 된 적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누구 헐뜯자고 아니라 그분이 양자 외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국제기구에서 좋은 일, 입에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하는 이런 활동, 이런 것만 했던 분이 이 치열한 죽느냐 죽이느냐 하는 외교 정책을 다루다 보니까 곳곳 해가서 사고, 망신 이러고 있잖아요. 뭘 알아야 대외 정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격적인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 전옥현 우리 위원장 같은 분을 국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일을 하게 하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역량이 한 단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이 좌파 독재, 민생 파탄 이렇게 돼 있는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우리 한국당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내 보겠습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사실 한 20여 분의 이거를 다 말씀드린다면 이게 저도 그런 영향이 안 되면 여기 다 이해하시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부분은 앞서 우리 김종석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저 좌파 독재라는 부분, 이 부분 좀 설명드리고 비전을 말씀드릴 텐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거죠. 내년에 진짜 큰 싸움, 정말 건곤일척의 큰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선거 때마다 사실은 그런 얘기 하죠, 정치인들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선거입니다. 뭐 선거 때마다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진짜 다릅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김대중 주필이 쓴 글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이 땅의 자유와 민주가 계속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걸로 끝나느냐. 우리가 해방 이후에 4.19, 5.16 등등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룩한 정치적인 민주화 그리고 경제적인 산업화의 이 성과물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면 이번에 패스트트랙 했습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워스트 트랙이고 또 패스트트랙이라면 패스트트랙 투 베네수엘라다. 베네수엘라로 가는 패스트트랙이다.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이 빠른 트랙에 우리나라를 얹어놓게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성취를 계속 이어가느냐 못하느냐는 갈림길이 내년 4월 15일 우리의 선택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큰 싸움,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예나 지금이나 다른 거 없습니다. 지피하고 지기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우리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비하고 정리하고 준비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쪽을 이렇게 좌파 독재라고 하는 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그 말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저희도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리 맞는 얘기라도 대중이 별로 호응을 안 하고 공감을 안 하면 이걸 계속 고집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거는 그걸 넘어서 알려드리고 한번 이걸 제대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저희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생각이 드는 게, 분명히 좌파 독재거든요. 좌파 독재인데 저들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아닌 것처럼 제가 하는데, 이 세상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독재가요 다 이쁜 얼굴을 하고 착한 표정을 하고 다가왔지, 나 나쁜 독재하겠습니다 하고 시작된 독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화면이 뜨나요? 이거 제가 이런 겁니다. 이 좌파든 우파든, 자, 좌파든 우파든 이 독재를 하는 사람들이요, 그 심리가 사실 그렇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 유토피아를 실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당장 여기서 실현될 수 있다면 그건 벌써 유토피아가 아니죠. 유토피아가 아닌데, 지금 당장 여기서 한다. 어떻게 해요? 나를 믿고 따르래요. 나를 믿고 따라오면 천국이 눈앞에 구원이 있으리라. 이거예요. 독재자들이 하는 모든 저희가. 그래서 여기 쭉 화면에 보면 보이실 겁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좌파의 대표적인 저라면 볼셰비키 혁명을 했던 레닌이나 문화혁명을 했던 마오쩌둥이나 또 크메르 루즈, 킬링필드로 이어졌습니다만, 그런 저기들이 전부 다 인간의 유한한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림, 이상사회의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요대로만 하면 세상이 이상적으로 된다. 근데 이대로 하려니까 요 도면대로 해야 되니까 아닌 거는 잘라내고 처단하고 반혁명분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인간, 반민주, 반인권, 오히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파적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메시아적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면 그 끝이 사실은 다 그렇게 됩니다. 과거 오래된 거지만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했던 크롬웰, 또 결과적으로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도 했지만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기요틴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로베스피에르, 이런 적이, 또 아주 최근은 좀 히틀러 같은 경우도 자기 나름의 게르만족의 이상 세상을 현실에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죠. 그 게르만족의 이상 세상을 만들려고 할 히틀러 때 막 설치고 다니면서 분위기 저기했던 게 유겐트, 또 모택동이 문화혁명할 때 했던 게 홍위병, 좌냐 우냐만 다르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것은 수많은 사람을 처단하고 숙청하고 이렇게 하는 그 역사의 오히려 퇴보가 벌어지는 이런 적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도 자기들 생각과 다른 모든 것을 적폐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에 있던 정치와 지금 정치는 다릅니다. 그동안에는 여야가 있고 야당을 이게 서로 카운터파트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아예 자유한국당을 하는 이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서 다 한국 정치에서 퇴장시키고 배제하고 숙청하고 제거해야 될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지, 게임의 상대로 인정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사진상에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국당 사람들은,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거 배제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 이상사회를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여기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런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 한 거고요. 자,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국회의장을 부하처럼 다루면서 국회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독재의 징후들입니다. 자기가 얘기했는데 지금 자기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작년에 신독재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게 신독재? 요즘 신독재가 흔히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독재야?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독재 타령을 하고 있어. 경제 얘기나 하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앞서 이제 경제가 안보가 경제다라는 말씀도 하셨을 테지만 지금 경제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경제와 정치가 같이 가는 겁니다. 경제와 정치가.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요즘 세상에 독재 타령하고 있으니까 한국당이 그러니까 꼴통 소리 듣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선전선동 논리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정리한 신독재의 어떤 4가지 단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기가 막히게 우리 사회하고 맞는다를 느끼실 겁니다. 위기 때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정말 정치의 실패도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국가적인 혼란 빠졌을 때 촛불 속에 등장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끊임없이 적을 찾아내요. 적을. 제가 어제죠 의청에서 제가 어제 KBS 9시 뉴스에 나왔던데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로 내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 뉴스 보셨나요? 네, 그래서 그 기자가 당신이 이렇게 저기 하면 정치 보복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그러니까 수사권 가지고 보복을 하면은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서울중앙지검장 하고 있는 동안에 정치 보복 끊임없이 했고 그래서 자살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하도 요새는 뭐 좀 얘기만 하면 옳은 얘기하면 막말이라고 해서 제가 말을 좀 조심해서 물어봤어요. 그냥 저분 저렇게 얘기했는데 나 그분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이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이렇게. 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깡패지. 그 말도 좀 진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했던 얘기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했었는데 물론 그런 빌미라도 조사는 안 되지 않느냐고 걱정하시는 우리 애국우파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좀 유감스럽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개가 후각, 청각 등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나은 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개 찬양이고 인간 비하입니까? 참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2박 3일, 3박 4일 동안 네이버 막 이런 데 탑으로 나오고 사람 아이고 저희 집사람은 제발 어디서 오늘도 서초갑에 오늘도 집사람 몰았었는데 뭐하러 가서 얘기를 하냐고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이죠. 입을 열고 발품 팔고 지갑도 열고 이래야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이지 freedom is not free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유가 공짜가 아니다. 안보 면에서도 그렇지만 국내 정치 면에서도 독재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입 열고 얘기해야 되고 발품 팔아서 참여해야 되고 지갑을 열고 민주주의 지키는 데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거 마지막 거 꼭 선거 제도를 바꿔서 영구 집권을 깨한다. 지금 하는 짓하고 똑같은 이런 저기를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것이고, 자, 이 문재인 선거법 이거는 뭐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간도 짧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지금도 호시탐탐 이걸 의결하려고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은 몰라도 된다. 그냥 가서 찍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그런데 이 선거법이 너무너무 복잡해서 이 계산하는 공식이 정말로 여러 개 들어가고 진짜 오죽하면 박지원 의원이 자기도 모르겠다고 했겠습니까? 이런 선거법이고 이거 국민들이 근데 무엇보다 국민이 반대해요. 다른 거는 여론조사 지지율 가지고 홍보 많이 하면서 국민들이 문재인 선거법이 안 되겠다고
그 복잡하지만 국민들은 기가 막히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걸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인 30명을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겠다. 비례대표 가지고 공천장사나 하고 당의 장비나 받고 또 자기 앞에 당의 보스가 줄 세우려고 하는 이 비례대표 없애자. 그래서 국회의원 30명 줄이자. 이렇게 한 우리 한국당의 선거법을 국민들이 훨씬 더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거 지들끼리 얘기지. 아이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소위 이제 민생 우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 민생하고 뭔 상관이요. 지들 정치하는 놈들 얘기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비롯해서 각종 우리 경제를 무너져 내리게 하고 이 서초구에도 지금 재건축 등등 이런 것들을 각종 규제로 막고 뭐 이런 시장 경제를 다 부정한, 여러분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고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권은 국민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선동으로 바꿀 수 있다. 시장도 자기들이 재단한 각종 규제로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미몽에 망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좌파 정책이 이 선거법대로 계속해서 하면 저 사람들이 이기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나와 내 가족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민생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연결된 게 바로 선거법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은 정치인들이나 신경 쓰면 되는 거지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절대 선거법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민생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민생법이라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거를 왜 반대하는 걸 길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축구 경기할 때 최근에도 아직 반 새벽까지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 끝까지 보십니까?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보는 거 아니겠어요? 게임 결과가 어떻게 될까,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게 할 때 그 게임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게임이 어떻게 하든 결과가 미리 나와 있으면 그 게임이 게임입니까? 이 선거법대로 하면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해도 절대 우리는 과반이 될 수가 없고, 또 반대로 저쪽은 아무리 못해도 그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 부분 가지고 지역구에서 저도 저기는 좌파 연합으로 과반을 할 수 있는, 이런 싸워보지도 않고 싸움의 결과가 나와 있는 이 선거법으로 하자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걸 또 하려고 그러는데, 이 공수처법은 뭐냐면 결국은 치안관급 이상의 경찰 간부, 그 다음에 검사, 판사, 이거를 공수처라고 하는 데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가 필요하면 잡아다가 수사하고 필요하면 이제 기소해서 감옥에 가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 삶을 하는 경찰, 그다음에 그 검찰, 그다음에 법원, 여기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장악한 공수처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얘가 우리 좌파적인 정책과 반대되는 그런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판결을 하네? 안 되겠네 얘. 그러면 사고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공수처장, 거기 수사관 어떻게 그럼 그런 전문성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민변 출신의 좌파가 다 그거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4대 권력기관이 뭔지 아십니까?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교조, 이게 대한민국 4대 권력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민변 출신이 여기 다 그 경찰 관련해서 우리 경찰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다 좌파 활동가들이, 소위 활동가들이 이 국가 수사권을, 사법 권력을 완전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퇴직자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가족까지도, 이거 연좌제 성격도 있는 거예요. 가족까지도, 쉽게 존비속까지도 수사할 수 있게 되고, 시기에도 관련 없어요. 아니
살인범도 물론 공소시효 폐지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살인범이 입어서 공소시효 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 사람과 법적 관계를 맺은 이 사회적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소시효 제도를 두지 그 범죄자가 입어서 시간 지났으니까 봐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고 이러면 그냥 이거 수사 단서도 제한이 없어요. 뭔가 내사를 해서 뭔가 수사 단서가 잡히거나 고소 고발이 있거나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도 대통령 청와대에서 마음에 안 들면 이거 한번 봐봐 그러면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공수처를 만들면 되겠는가 이런 말씀이고, 이건 저희가 이제 이 공수처의 성격을 정리한 건데 한번 쭉 봐주시면 되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제가 사실 국립경찰대 1기생 출신입니다. 초대 직선 학생회장을 하다가 4학년 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이유로 퇴학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퇴학당한 지 24년 만에 제가 명예회복을 하고 명예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 간의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면서 경찰에다가 국가수사본부를 만든다는데 이 국가수사본부장도 대통령이 임명해요. 자치경찰을 한다는데 서울시 자치경찰본부장, 경기도 자치경찰본부장, 여기도 그렇고 이 국수본 본부장도 아까 말한 대로 좌파 민변 출신의, 그러니까 경찰 조직의 핵심 장을, 이 국수본의 장은 수사와 관련해서는 광역수사대, 광수대, 각 경찰서 수사과까지 다 여기서 지휘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본부장을 경찰 출신이 아닌 민변 출신의 좌파 활동가가 하고, 서울시 자치경찰 본부장도 여기서 무슨 환경운동을 해서 뭐 이런 저기는 뭐 변호사 자격만 가지고 했다면 그런 사람이 갑자기 경찰 본부장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철저하게 좌파들이 이 세상을 이 내년 총선을 전후해서 딱 장악해가지고 되돌릴 수 없는 길로 가자고 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면 그게 되겠어? 그걸 아니 우리 국민들 수준이 있는데 되겠어? 그러는데 조금 이따 복지 얘기 장관님도 말씀드리겠지만 마약이라는 게요, 한번 맞고 두 번 맞다 보면 그 마약 그래서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 보세요. 지금도 차베스 후계자 마두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그 마약에 한번 저기 그 사람들이 주겠다고 이렇게 찍어주면 또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 그거를 그대로 또 믿어지게 되는 게, 그게 선거, 그래도 선거하면 민주주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베네수엘라도 선거, 북한도 선거해요. 중국도 선거합니다. 선거한다고 민주주의가 아니잖아. 선거해도 국민들에 의해서 바뀔 수 없는 선거제도, 내지는 국민들이 이 파퓰리즘에 의해서 마약처럼 찌들어지게 되면 선거해도 안 바뀌어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패스트트랙의 문제점 이런 거 넘기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적인 이 실정, 이 현실 이런 거 김종석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서 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 한국당 국민들께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다가가겠는가? 정말 이 좌파 정권 몇 년 만에 대한민국이 정말 완전히 방향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걸 다시 바른 방향으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게 우리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가야 될 어떤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나가느냐? 그게 바로 자유, 공정, 하나라는 거. 이 국민을 자꾸 끊임없이 갈라치잖아요. 끊임없이 갈라치는데 이거 공동체 통합이 정치의 최고의 덕목이고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국민을 끊임없이 갈라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게 하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이런 식으로 이 갈라치게 하는 이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해서 같이 한 곳을 보면서 나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저희 한국당에 있다는 인식이고요. 자, 경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이런 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 자체에 벌써 계급의식, 계층의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실제 정책은 실패해서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지만 그러니까 없는 분들, 못 사는 분들한테 국가가 개입해서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해보니까 오히려 이분들 근로소득이 38%나 줄어들고 상위 20%만 늘어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지만 어쨌거나 이 계급적 인식, 경제적인 계급 인식이 깔려있는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국민 통합을 위한 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얘기고 포용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이게 원래 이 좌파의 전유물이 아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물결이 세계를 휩쓸 때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금융업에 종사하는 이 어떤 금융기술자들의 배만 불리게 되고 도덕적 해이 속에서 돈 먹고 돈잔치하게 되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진다라고 하는 반성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이제 포용성장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기가 막히게 쓰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이런 거 실제 정책의 철학적인 이론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쓰는 거죠. 국가가 모든 것을 안아드리겠다고, 국가가 다 해드리겠다고, 국가가 다 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그 끝은 결국은 다 같이 망하는 그런 거였다는 거를 감추고 국가가 다 뭐 의료보험 관련해서 그렇잖아요. 아프면 이제 병원에 다 가도 다 공짜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지속 가능해야 된다. 지속 가능한 포용성장, 또 시장 중심의 포용성장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나가야겠다라는 이런 저희 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각 부문별로 외교 안보 면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자유한반도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통일 꼭 해야 되죠. 민족사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자유가 없는 통일을 원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유가 가장 소중한 가치고 자유가 없는 통일이라면 차라리 정말 그 길을 왜 가야 될 것인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큰 이런 그 가치로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나가야 되겠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리고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마약 복지가 아니라 보약 복지가 돼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이 체질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이런 식의 복지 정책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투명한 신뢰 사회로 지향해야 되겠다. 환경은 뭐 더 복잡한 게 많지만 미세먼지가 너무 요즘적이라 제가 이거는 그 상징적으로 숨쉬기 좋은 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교육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교육이 제가 얼마 전에 대전 대덕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찾아와서 지금까지 그래갖고 여야 국회의원 할 거 없이 누구나 이렇게 오면은 아이들 이렇게 보좌관들이 나가서 안내해주고 이렇게 하고 사진을 같이 찍어요. 근데 그날은 미리 그 나갔던 저희 직원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선생님들이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정치인하고 사진 찍는 거 아이들한테 아니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 가서 인사하면서 너희들 올라오느라고 저겠다 뭐 이렇게 조금 설명해요. 로텐도 우리 이런 데고 얘기해 준 다음에 너희들 근데 사진을 앉아서 찍고 싶은데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사진은 못 찍을 것 같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어떤 선생님이 그래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딱 나오더니 여자 선생님인데 내가 나중에 학교 가서 설명해 줄게.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럼 사인해 주세요. 막 저를 에워싸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인하라고 더 힘들었는데 사인을 그렇게 해줬고 그 같은 학교 팀이 오후에 한 번 더 왔는데 걔들은 그럼 이러더라고요. 그럼 셀카 찍을게요. 셀카. 그럼 지들이 막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 그걸 보고 제가 기가 막히기도 하고 이게 참 이래야 되는가.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이 애들을 시켜가지고 애들이 뭘 한다고 거기서는 그렇게 저기를 했더니 애들이 우리 초상권 침해했잖아요. 국회의원이 이러면 됩니까? 막 이러더니 저녁 때부터는 전교조 교사들이 정말 때로 달려드는데 야 참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이 이렇게 황폐가 됐습니다. 정말 그거를 지역의 언론이 또 보도했더니 그 언론 보도한테는 딱 보도되고 나서 1시간 만에 저쪽 댓글만 한 200여 개가 달려요. 1시간 만에. 이야 정말
이번에 제가 그 얘기 아까 제가 개 찬양이냐고 뭐 말씀드렸던 그거 했더니 지역에 현수막이 70개가 달려가지고요. 정용기 내란죄로 처벌하고 김정은 찬양했다고 찬양 보물죄로 국가보훈법 위반으로 구속하라고. 이게 문화혁명 때 홍위병, 히틀러 때 유겐트가 했던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정상인 세상입니까 이게? 자, 이 마약국제 관련해서 이게 뭐 언론에서 한 겁니다. 저희가 한 거 아니고 이거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 안경 좀 있으면 잠깐 갖다 줄게요. 자,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시면 조금 버는 분, 그다음에 소득이 더 많은 분 4인 가족을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거거든요. 쭉 한번 보세요. 한 달에 이제 4인 가족의 월 수입이 500만 원인 가정과 이 130만 원대인 130만 원대 이런 가정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끝내야 된다고 하니까 한번 자 이거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국가에서 쭉 보조를 해주는 거 그 금액을 다 합치니까 그 제일 끝에 보세요. 조금 버는 가정이 훨씬 더 전체 소득이 많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물론 아니요, 적게 버는 분들을 우리 사회가 같이 안고 가자고 돕자고 하는 이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사회에서 보조해줘서 많이 이만큼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버는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도와주자는 건 모르는데 적게 버는 분이 이만큼 더 많아지도록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제가 우리 당이 한 게 아니라 이거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돼서 결국은 아까 보약복지 얘기했는데 보약이 뭐냐 결국은 일자리입니다. 일해야 됩니다. 일이 가치 창출의 원천 아니에요. 노동이 일하도록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일자리를 국가가 공무원 자리로 만들어내면 망합니다. 그런 나라는 기업이 만들도록 해야 된다. 이런 자 정교조 얘기 앞서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근데요 정교조가 얘기하는 거 저기 뭐 보면 너무 좋아요. 학교 민주화 그리고 진보적 교육 체계 뭐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재하겠다는 사람들이 나 독재하고 이렇게 나 권력 누리려다 이렇게 하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쁜 얼굴, 가장 착한 얼굴, 가장 화장한 얼굴로 독재의 길을 여는 거거든요. 전교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차원 정도만 말씀드리고 잘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초가 우리 자유우파의 심장 역할을 좀 계속 해주자는 말씀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